여러분 안녕. 오늘은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치열한 경쟁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사로국에서 출발한 박혁거세의 신라, 부여 출신 주몽이 건국한 고구려, 고구려에서 남하한 온조의 백제 순으로 건국됩니다. 또한 삼국은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중앙집권 국가란 군장이 중앙 귀족으로 편입되고 권력이 왕에게 집중되며 왕 중심의 위계 질서가 확립된 것을 말합니다. 또한 백성들이 국가에 필요한 세금과 노동력을 제공합니다. 중앙집권 국가의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복 전쟁을 통한 영토 확장, 왕위의 부자 세습, 율령 반포, 불교 수용을 통한 백성들의 사상 통일이 그것입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니까 반드시 암기하세요. 스포일러 아닌 스포일러를 미리 말씀해 드리자면 삼국은 한반도를 통일하기 위해 서로 치열하게 경쟁했으며 그 경쟁의 중심은 바로 한강유역이었습니다. 한강유역이 갖는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중국과의 교류가 용이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경제 문화적으로 강국이었습니다. 고대 국가들은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었으며 한강은 북한강, 남한강의 물길이 서해까지 이어지고 서해를 통해 활발한 중국과의 교역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둘째, 한강 유역은 넓은 평야지대에 위치하여 당시 주류 산업이었던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강 유역은 군사적 요충지기도 하였습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반대의 경우에도 한강과 더불어 험준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형으로 방어에 유리하였습니다. 이러한 한강을 차지한 순서대로 삼국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이한 국가는 백제이며 마한의 여러 소국을 통합하여 발전합니다. 백제의 건국설화를 살펴보면 주몽이 졸본에 와서 졸본 부여왕의 둘째 딸과 혼인하게 되는데요. 이들 사이에서 비류와 온조가 태어나게 됩니다. 당연히 자신들 중 한 명이 태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몽이 부여를 탈출하기 전에 낳은 유리가 찾아와 태자가 됩니다. 경쟁에서 밀려난 비류와 온조는 오간, 마려와 그들을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과 남쪽으로 이주하여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비류는 미추홀로 갔으며 온조는 위례성의 터를 잡고 십제를 건국하였습니다. 미추홀로 갔던 비류가 죽자 비류를 따랐던 백성들이 온조에게 돌아와서 나라 이름을 백제로 고치고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온조는 자기의 성씨를 부여씨로 삼습니다. 백제 건국설화에서 보듯 백제의 뿌리는 고구려, 더 나아가서는 부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고구려의 장군총과 백제 석촌동 돌무지 무덤의 유사성으로도 백제 건국 세력이 고구려 출신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백제는 고이왕 때 낙랑군을 공격하며 영토 확장에 나섰으며 이듬해 기리영 전투를 통해 목지국을 병합하였습니다. 목지국 병합은 온조설, 근초고왕설도 존재하니 참고하세요. 한편 고이왕은 16관등과 관복을 제정하였고 율령 반포와 함께 육좌평을 설치하여 행정조직의 체계를 갖춥니다. 백제 최고의 전성기는 4세기이며 근초고왕 재위 기간입니다. 근초고왕은 마한을 통합하고 가야 지역까지 영향력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고구려를 공격하여 고국원왕을 전사시키며 황해도 일부 지역도 점령하는 등 활발한 정복 활동을 펼칩니다. 한편 왕위의 부자 세습을 통해 왕권 강화에 힘썼으며 중국 동진과 외교 관계를 맺었고 신라와 외와도 우호 관계를 유지합니다. 특히 백제의 유학자, 도공 등이 외에 선진 문물을 전파하며 삼국 중 일본 문화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칩니다. 백제와 외의 우호 관계는 외왕에게 하사한 칠지도를 통해 외가 백제의 제후국이었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384년 왕위에 오른 침류왕은 고구려, 신라, 중국 전진의 견제에 맞서 중국 동진의 사신을 보내 승려 마라난타의 백제 방문을 성사시킵니다.
이를 계기로 백제의 불교가 전래되었으며 침류왕은 한산에 사찰을 세우고 일종의 승려 신분증인 도첩을 하사하여 본격적으로 백제의 불교를 정착시킵니다. 고구려가 발전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주몽의 고생고생 스토리로 고구려가 건국된 뒤 2대 유리왕은 척박한 졸본을 떠나 물자가 풍부한 국내성으로 천도하여 고구려 발전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참고로 유리왕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정시로 알려진 황조가를 짓기도 했습니다. 물론 공무도화가를 최초의 서정시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한편 유리왕의 손자인 태조왕은 기원 후 56년 옥저를 정복하고 게르부 고시의 왕위 세습을 확립하며 중앙집권 국가의 체제를 갖추어 갑니다. 고국 천왕은 왕위 계승 방법을 게르부 고시 형제 세습에서 부자 세습으로 변환시킵니다. 한편 부족의 이름을 의미했던 오부를 행정구역의 오부로 개편합니다. 이는 왕권이 강화되었고 지방의 부족장들을 중앙의 귀족으로 포섭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고국천왕은 을파소를 국상으로 임명하였고 그의 건의를 받아들여 곤궁한 백성들에게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 추수 후에 곡식을 상환받는 진대법을 시행합니다. 이는 춘대춘합의 시초로서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행해졌음을 알려줍니다. 미천왕의 즉위는 조선조 강화도령 철종의 즉위와 닮아 있습니다. 권력 다툼에 희생되지 않기 위해 궁궐에서 도망친 을불은 머슴살이도 하고 소금도 팔며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사치스러운 봉상왕을 몰아낼 계획을 세운 창조리는 을불을 왕위에 모시기로 결정하고 수하인 조불, 숙우를 시켜 을불을 수소문합니다. 왕이 즉위를 거절하던 을불이 마침내 고구려의 왕이 됩니다. 소금장수 을불, 그가 바로 고구려 15대 왕 미천왕입니다. 왕위에 오른 미천왕은 진의 현도군, 낙랑군, 대방군을 축출하며 대동강 유역을 확보합니다. 또한 미천왕 시기에 우경이 확대되며 농업 생산력이 크게 향상되어 경제적 번영을 이룹니다. 그러나 고국원왕 즉위 후 고구려 정세가 급변합니다. 중국의 연나라에 계속된 침입에 국력이 쇠하였고 371년엔 백제 근초고왕의 공격을 받아 고국원왕은 평양성에서 방어하지만 전사하여 고구려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즉위한 소수림왕은 어수선한 나라의 분위기를 쇄신하려고 노력합니다. 먼저 372년 전진에서 온 승려 순도를 통해 불교를 수용합니다. 전진과의 외교 관계를 통해 중국 세력도 견제하고 백성들의 사상을 통일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해 유교를 수용하여 유교에서 강조하는 충을 활용해서 국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합니다. 고구려의 유교는 중앙에 설치한 태학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같은 해 율령도 반포합니다. 율은 형법, 령은 행정법을 의미하는데 체계적인 법률이 확립되었다는 것은 왕권 강화와 체제 안정을 의미합니다. 아버지 고국원 왕의 복수를 후손들에게 부탁하며 나라의 내실을 다졌던 소수림 왕의 선택은 그의 조카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을 통해 실현됩니다. 삼국 중 가장 늦게 발전을 이룬 신라는 6세기 이후 비로소 한강 유역을 차지합니다. 신라의 한강 유역 차지는 진흥왕 강의 때 다시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진안 지역의 박혁거세가 여섯마을 촌장의 추대를 받아 설화벌을 건국하는데 이후 신라로 발전합니다. 신라 초기에는 박씨, 석씨, 김씨가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여 번갈아 왕에 추대됩니다. 신라는 왕을 부르는 이름이 독특한데요.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표로 정리해 둘 테니 명칭과 의미를 꼭 기억하세요. 치열했던 왕위 경쟁은 신라 17대 뇌물마립간부터 김씨의 독점이 확립됩니다. 뇌물마립간은 진안 지역을 통합하는 등 신라 발전을 꾀했습니다만 392년 외의 침공으로 금성이 포위되는 등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에 고구려 광개토 대왕에게 구원병 파병을 요청합니다.
광개토대왕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한 사실은 광개토대왕 능비의 신묘년 기사와 호우총에서 발견된 호우명 그릇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고구려가 신라 18대 실성마립간 왕위계승에도 개입할 정도로 신라는 고구려 천하관에 편입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삼국의 발전과 한강 유역 차지를 위한 경쟁에 대해 공부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라가 발전하면서 위기를 맞게 된 고구려와 백제, 나당 동맹과 삼국 통일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